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비전 인텔리전스 팀의 워크스루셀에서 일하고 있는 앤드루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팀의 포와 함께 얼굴 인식 기술을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시킨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얼굴 인식 SDK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워크스루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워크스루 시스템이 바로 저희 얼굴 인식 SDK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워크스루는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등록된 사용자인 경우 출입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모바일 얼굴 인식 SDK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주관하는 FRVT의 키오스크 부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력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경량화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각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능으로 동작하도록 SDK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SDK는 일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얼굴 인식에 특화된 디바이스에서 원활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인트8 기반의 NPU, 애플 계열의 NPU, 삼성의 엑시노스 등 다양한 곳에서 원활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조건에서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들을 혼합하여 동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요 디바이스별 실행 속도를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탭 S7에서 초당 30프레임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에서도 초당 30프레임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모듈의 실행 속도는 더 빠르지만 카메라 입력을 초당 30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 인식 전용 디바이스인 유니온 커뮤니티의 유바이오 X 페이스 프리미엄 디바이스에서는 초당 24프레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디바이스의 경우 NPU, 출입카드, IR 카메라 등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디바이스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당 20프레임 정도면 원활하게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플랫폼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로직은 C++로 구현되어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빌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말의 지원을 보면 안드로이드는 AAR 라이브러리 형태로, 그리고 iOS의 경우 프레임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빌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 앱을 위해서는 현재 파이썬 모듈과 자바, 자르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서버 모두 코어 라이브러리를 직접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식할 얼굴을 등록하고 출입 시에 등록된 얼굴과 비교하는 식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을 모바일만 단독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기능을 분산하여 모바일과 서버 앱을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인식 과정은 크게 4개의 딥러닝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얼굴 영역을 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5개의 랜드마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위조 공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검출되었던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특징, 즉 작아서 연산이 빠르면서도 얼굴 식별 성능이 좋은 키값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키값을 비교하여 얼굴 매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산 시간은 이 4개의 모듈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을 빠르게 실행시키는 것이 전체 속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모델 실행을 위하여 저희는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OS 계열은 CoreML을, 안드로이드 계열은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에 이용했던 프레임워크는 파이토치였습니다.
이것을 CoreML과 TensorFlow Lite로 변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파이토치를 각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은 그림의 화살표의 흐름과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오픈 포맷인 오닉스로 먼저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CoreML2를 이용하여 이 오닉스 포맷을 CoreML 모델로 변환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사용되는 텐서플로우 라이트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오닉스 모델을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둘 중 하나의 모델로 변환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케라스로 변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변환된 케라스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컨버터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 라이트 포맷으로 변환하였습니다. iOS 쪽은 CoreML을 통해 NPU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프레임워크 선택에서 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계열은 프레임워크 선택 그리고 처리 장치의 선택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저희는 텐서플로우 라이트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레이턴시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CPU, GPU, NNAPI, XNMPeg, CoreML 등 다양한 백엔드를 지원합니다. ARM 기반에서는 XNMPeg 백엔드가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최근의 디바이스에서는 상대적으로 GPU 백엔드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드로이드 표준 머신러닝 스펙인 NNAPI도 지원합니다. 발열에도 강건한 편이고 안정적인 양자화 방법과 성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서버 환경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이토치 모바일과 NCNN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NCNN은 범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파이토치 모바일도 1.7 이후에 1.8과 1.9를 거치면서 속도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텐서플로우 라이트에 비해서 범용성과 레이턴시 등에서 아직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프레임워크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저희의 최적화 시도 중 최선의 방법은 실행 파이프라인에서 딥러닝 모델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개선 전에는 마스크 검출을 위한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서 파이프라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스크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인식키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의 피처 레이어에 마스크 검출 헤드를 붙이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인식 피처 네트워크는 레이턴시가 거의 증가하지 않으면서 마스크 검출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비슷한 구조로 성별이나 눈 감음 여부를 판단하는 얼굴의 다른 속성들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로 인한 레이턴시의 변화는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ARM7에서 지원하는 심드 기능인 네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온은 쿼드워드, 즉 128비트 레지스터를 한 인스트럭션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표시된 벡터 애드 연산을 보시면 플러스 32 4개의 연산을 한 번의 인스트럭션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네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플러스 32 연산을 4번 루프를 돌면서 처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4배까지 속도 향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네온을 이미지 처리에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캡처 과정에서 YUV 데이터를 RGB로 변환하고 이미지의 회전 플립 상태를 보정하는 부분에 적용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큰 폭의 레이턴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의 픽셀을 노멀라이즈 하는 과정에 적용하였습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전체 공정에서 아껴진 양을 모두 더하면 1ms에 상당하는 정도의 양입니다. 1ms도 최적화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다음은 모델의 입력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부분의 최적화입니다. 텐서 값 수평균을 0으로 하고 분산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이미지를 전처리하게 되는데요. 픽셀을 분산으로 나눠주는 연산을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에 디플로이 단계에 미리 나누어 줘서
실행 단계에서의 연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치놈 레이어의 어파인 변환을 머징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사용되는 평균과 분산값도 정수를 사용하여 양자화 모델의 인투팔 형태의 입력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게 전처리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처리 과정은 정수 레벨에서의 뺄셈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플러스 32가 아닌 인투팔 양자화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델 양자화를 적용하는 것이 레이턴시의 관점에서 이롭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바일 앱 버전 2를 여러 안드로이드 백엔드 조건에서 레이턴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엑시노스를 사용하는 갤럭시 S7과 S10 구형 모델에서는 XNMPEG의 플러스 32에서 실행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노트 20 이후의 폰과 태블릿들에서는 아이팔로 표기되어 있는 양자화 모델이 레이턴시가 가장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30fps로 먼저 소개해드렸던 갤럭시 탭 S7이 표의 노트 20과 같은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속도도 비슷합니다. 다음은 양자화 모델에서 정확성 손실을 줄이는 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화 적용 시에 네트워크 뎁스가 작을수록, 즉 키가 작은 네트워크일수록 대신 넓이가 넓을수록 정확성 손실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프는 붉은색 선으로 플러스 32와 인투팔의 레이어의 출력값 차이를 도시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지날수록 이런 에러가 레이어마다 누적되어서 에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뎁스가 작을수록 누적 에러가 적어서 양자화에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회 경로가 있는 경우도 에러를 보상할 수 있게 되어서 강건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우회 경로가 없는 경우 이 네트워크는 2번과 같은 에러를 갖게 될 텐데요. 우회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3번처럼 에러가 보정된 출력을 최종적으로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드릴 양자화 팁입니다. 출력의 분포가 차이나는 텐서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다른 양자화 스케일을 갖게 함으로써 양자화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결과를 내는 네트워크입니다. 왼쪽의 중간에 7x128의 풀 커넥트 네트워크를 오른쪽처럼 6x128과 1x128로 두 개로 분리하여 성능을 개선한 예입니다. 녹색 분포와 빨간색 분포가 있는 그림에서 왼쪽처럼 하나의 스케일로 표현하던 것이 오른쪽처럼 두 개로 분리되면서 프리시전이 더 보존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는 모델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폭에서 딥러닝 모델 얼굴 효율화에 관한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부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발표를 맡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워크스루셀의 포입니다.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이란 속도와 퍼포먼스 사이에 최적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모델을 경량화해서 모바일에 올릴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드는 과정인데, 경량화는 모델의 복잡도를 떨어뜨려서 퍼포먼스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이를 최대한 보전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것이 모델 최적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은 다음과 같이 발표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먼저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얼굴 인식입니다. 그러나 모델 최적화의 경우 태스크마다 필요한 모델이 다를 뿐 사실 그 최적화 과정은 되게 유사합니다. 따라서 모델 최적화의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모델 최적화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타겟 디바이스를 정하는 게 최우선이 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들 중에 서비스와 태스크에 적합한 디바이스를 골라내고 나면 디바이스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백본으로 쓸 경량화된 아키텍처를 서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경량화로 인해 손실된 성능을 보전하기 위해 성능 최적화를 진행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을 다시 끌어올리게 됩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타겟 디바이스를 정한 이후에 아키텍처를 서치하는 단계부터가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키텍처를 서치하는 단계에서는 무엇을 먼저 고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프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델은 계산 그래프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사이의 커넥션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이때 이 그래프가 오퍼레이션도 다양하고 커넥션도 너무 지저분하다면 리던던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필요 없는 잔가지를 쳐내고 최대한 단순화된 아키텍처를 지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산량이 줄면 속도가 빨라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델의 복잡도를 희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트레이드오프의 최적점을 찾는 작업과 성능 향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오퍼레이션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바이스 위에 모델을 올리려면 여러 프레임워크를 고려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할 프레임워크에서 별도로 최적화되어 지원하는 오퍼레이션이 있다면 해당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때 추론을 훨씬 더 가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성능과 비슷한 연산량이라도 프레임워크에서 별도로 최적화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의 조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앞서 말한 오퍼레이션에 비해서 레이턴시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장 잘 될 법한 모델 후보를 휴리스틱하게 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조건 앞서의 인사이트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디바이스별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먼저 CPU의 경우에는 범용 연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도보다는 모델의 연산량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CPU는 특정 연산에 최적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연산이 반복되는 딥러닝 모델에서는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와 같이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이 같다면 연산량이 거의 정비례하는 레이턴시를 보입니다. 복잡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리던던시보다는 연산량이 많아져서 생기는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연산량을 줄이는 최적화가 더 메인이 됩니다. GPU나 NPU는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칩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연산해서 많은 연산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프가 복잡해지면 연산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병렬 연산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GPU나 NPU에서는 병렬 연산의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연산량보다는 연산 횟수를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연산 횟수에 관여하는 요소는 모델의 뎁스와 커넥션들의 복잡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사각형의 크기를 연산량이라고 하면 왼쪽 모델은 연산량이 오른쪽 모델보다 많지만 연산 횟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연산 속도는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휴리스틱들을 가지고 초기에 사용할 시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뎁스, 위스, 레졸루션 등 큰 덩어리를 결정하는 디자인이고 또 하나는 해당 디자인을 이루는 블럭들의 구성을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마이크로 아키텍처입니다. 보통 디자인을 결정한 이후에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디자인에 끼워 넣게 됩니다. 저희가 만든 디자인은 슬림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얼굴 인식은 이미 존재하는 모델들과는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도메인, 데이터셋, 데이터 스케일에서 완벽히 같은 모델이 퍼블릭으로 공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디자인을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했고 그 디자인의 이름을 슬림페이스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비전 모델을 설계할 때는 세세한 뎁스나 위스, 레졸루션을 하나하나 튜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리셉티브 필드 영역에 리소스를 더 할당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험하고 관측을 통해 각 스테이지별로 캐파시티를 달리해보고 최적의 리셉티브 필드가 어딘지를 집중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리소스를 덜어내서 해당 리셉티브 필드의 캐파시티를 집중하니까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다른 마이크로 아키텍처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이 효과적인 걸 발견해서 이후 소개할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사용하는 디자인들은 전부 슬림 페이스를 레퍼런스로 약간만 튜닝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디자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아키텍처란 모델을 구성하는 작은 블럭들의 설계입니다. 크게 휴리스틱하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항상 옳다는 법칙은 없고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 상황에 맞는 최적화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투 트랙으로 두 방법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CPU 인퍼런스에 조금 더 최적화된 NAS는 알고리즘 기반 방식입니다. 반면 GPU나 NPU 인퍼런스에 조금 더 최적화된 심플 페이스는 디바이스 특성을 고려한 휴리스틱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NAS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약자로 주어진 리소스, 데이터, 태스크에 최적화된 오퍼레이션과 스트럭처를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탐색합니다. 각 그래프의 노드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다른 노드로 진행할지를 알고리즘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드와 엣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전부 탐색하는 만큼 복잡한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신에 연산량 대비 퍼포먼스의 효율은 늘어납니다. 즉, CPU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NA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은 프록실리스 뉴럴 아키텍처 어댑테이션의 약자인데요. 워크스루 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NAS의 경우 각 엣지에서 연결할 오퍼레이션을 무엇으로 할지 제로 베이스부터 하나하나 다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탐색에 필요한 리소스는 많아지게 됩니다. PNA는 기존의 사람이 디자인한 모듈들이 어느 정도 최선에 가깝다고 가정해서 기존의 오퍼레이션을 유지할지, 연결만 할지, 연결을 끊을지 총 3가지 경우의 수만을 탐색합니다. 이는 탐색 영역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연산이 없기 때문에 연산량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PNA를 적용했을 때 시드 네트워크로 사용한 모델에 스킵 커넥션이 단 하나만 추가되었고 따라서 연산량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슬림 페이스 대비 70%나 오차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리스틱 디자인인 심플 페이스입니다. 모델은 기본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보량에 비례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그래프가 복잡하고 연산량이 클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즉, GPU나 NPU에 대해서 효율화를 하면 빨라지지만 그만큼 평범한 성능만 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는 복잡한 그래프를 사용하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이 그래프의 오퍼레이션들이 수학적으로 동등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학습 기법과 모델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모델이 담는 총 정보량은 변하지 않지만 대신 학습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늘기 때문에 성능은 오르지만 속도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플 페이스는 기존 모델에 비해 연산량은 크지만 그래프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타겟 디바이스 위에서 레이턴시 대비 인식 실패율이 크게 감소합니다. 다음은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후작업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란 작은 모델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 미리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에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을 모방한 것이죠. 이때 티처는 더 큰 모델이, 스튜던트는 더 작은 모델이 맞는 게 보편적입니다. 얼굴 인식은 모델이 피처, 즉 얼굴의 정보를 추상적으로 압축해서 담고 있는 임베딩 벡터라는 것을 먼저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클래시파이어가 가중합을 해서 학습 데이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확률 분포를 표현하고 이것이 추론 결과가 됩니다. 이때 이 임베딩 벡터와 확률 분포 두 가지를
티처가 스튜던트에게 보낼 널리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널리지를 그대로 보내게 되면 티처가 학습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스튜던트가 자유롭게 피처 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이를 스무딩 시켜서 정답이 아닌 힌트 정도의 부드러운 정보만 줄 수 있게 학습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소프트 널리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템퍼레처라고 불리는 t 값이 클수록 그 힌트를 더 모호하게 던지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 t가 8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티처가 스튜던트와 너무 갭이 크면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스튜던트를 티처와 비슷한 크기까지 키우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효율화에는 안 좋기 때문에 스튜던트를 무작정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티처 또한 크기를 줄여서 양방향으로 갭을 줄였습니다. 실험 결과 티처를 미리 학습된 동일 모델로 설정했을 때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두 번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5%가량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마지막으로 모바일 얼굴인식 SDK 개발 과정의 모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얼굴인식 모바일 최적화 방법들은 일반적인 딥러닝 기술을 모바일에 적용할 때도 대부분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